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근데 그 타이포그래피 중에서도 본문 정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포 정리가 왜 중요할까요? 아마 디자인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디자인을 시작하시거나 또는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포보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비주얼이나 그래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타이포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런 비주얼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디자인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영상으로 타이포를 준비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다가 특별한 꾸밈 없이 글만 이용해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렇게 타이포만 이용해서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디자인을 하시든 충분히 좋은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독성입니다. 이 가독성은 본문 타이포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타이포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독성이 안 좋게 넣어버리면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독성 좋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본문 구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글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타이틀과 본문으로 글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복잡한 구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만 글이 훨씬 더 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의 구조를 잘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타이포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포토샵을 켰습니다.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1200에 3072dpi RGB 컬러로 문서 하나를 만들 겁니다. 사실 여기 해상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문서를 만들고 나서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삼성전자 글을 조금 가져갈 겁니다. 우선 본문 정리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본문을 정리하는 거를 먼저 해볼 건데, 자, 이렇게 글을 가져왔고요. 엔터를 쳐서 글줄을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줄 길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끝에 들어가는 이 글줄 길이를 정리를 하실 때는 점점점 늘어나거나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나중에 디자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없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애매하게 정리하시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글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글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일단 폰트를 선택하는 일일 거예요. 폰트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인 많이 쓰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폰트가 바로 노토산스겠죠. 자, 노토산스는 사실 가장 무난하고 무료 폰트에다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웬만한 디자인에서는 그냥 노토산스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노토산스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노토 세리프라는 서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본문 쓰실 때 고딕 아니면 명조를 쓰잖아요. 그래서 명조 같은 경우는 노토 세리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혹 고딕이 좋냐 명조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 사용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본문으로 쓸 때는 둘 다 잘 들어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디자인할 때는 거의 고딕을 쓰는 편이고요. 뭐 특별하게 조금 중요한 글이라든지 사이즈를 조금 크게 넣어야 되는 본문인 경우 명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딕은 조금 크게 쓰거나 그렇게 넣어버리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께를 굉장히 얇게 쓴다거나 아니면 명조체를 써요. 명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꾸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더라도 보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도로 보통 쓰는 편이고, 아니면 인용구 같은 거 누가 한 말을 쓰는 그런 글 같은 경우에도 따옴표와 같이 명조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독성이 뭐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고딕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고딕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께를 넣어야 되겠죠. 두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는 뭐 그런 폰트도 있겠고, 몇 개 없는 폰트도 있을 겁니다. 근데 노토산스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보통 라이트를 본문으로 많이 씁니다. 물론 레귤러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진해 보이죠? 만약에 본문을 조금 진하게 넣어버리면은 위에 올라가는 어떤 타이틀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그냥 타이틀이라 생각하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두께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미디움으로도 부족하겠죠. 한 볼드 정도 올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정리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위에 더 큰 글이 하나가, 제목이 하나 더 붙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디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웃도어나 스포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두께나 크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을 최대한 약하게 넣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는 정도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라이트를 주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라이트가 같은 라이트가 또 아닙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안티알리아스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꼴의 경계 처리를 뜻하는 건데, 원래는 안티알리아스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픽셀 단위를 이용하는 데서는 원을 만드실 때, 특히 곡선을 만드실 때 이 곡선이 곡선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여기도 안티알리아스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7을 넣어 볼게요. 끝을 보시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안티알리아스 체크를 풀고 한번 넣어 볼게요. 풀고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끝에 경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리아스 계단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안티알리아스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티알리아스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얘가 보여지는 느낌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스무스로 한번 넣어 볼게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이 경계 처리를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쪽까지 조금 더 색깔이 침범을 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진 느낌. 그럴 때는 라이트를 썼을 때 글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두께를 조금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보이는 수준이 되겠죠. 다만 글의 형태가 약간 흐린 느낌이 조금 들죠. 경계 부분에서. 위에는 조금 선명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 코딩을 하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글자들이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자인 할 때도 이런 느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다만 뒤에 배경에 이미지가 깔리거나 뭔가 다른 것들이 깔려 있을 경우에는 그 배경과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 경계 처리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죠. 웹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통 15에서 한 19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그 다음에 1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본문이 중요한 경우에 19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13까지도 썼었는데 그때는 모니터 크기라든지 해상도가 달라서 13을 써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FHD 이상을 쓰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는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4K에서는 이 폰트도 생각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16 정도 넣어 놓고 행간과 자간을 주셔야 되는데, 이 행간과 자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행간 같은 경우는 요 사이를 뜻하는 거죠. 줄과 줄 사이. 이 사이의 간격은 글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정도면 가장 무난한 행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글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정도 또는 글자의 반 정도의 크기,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웹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편집 디자인처럼 종이에 인쇄가 되는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기는 힘들어요.
공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붙여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넓게 쓰냐 좁히냐에 따라 자간도 바뀌게 됩니다. 얘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넣었어요. 여유 있게 넣게 되면은 여기 간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줄이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간을 많이 붙여 놓지 않더라도 줄로서 인지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많이 붙이게 됐을 경우, 이렇게 바짝 붙이게 되면은 인지를 하는데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줄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줄로 보려고 하겠지만 그냥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져서 줄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간을 조금 더 바짝 붙이셔서 줄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글이라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고 다음 줄을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줄처럼 느껴져야만 가독성이 좋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간은 좀 붙어주고 행간은 떨어져야 줄처럼 인지가 되겠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게슈탈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그 안에서 일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게슈탈트 법칙에 보시면은 근접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가까이에 있는 것끼리는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사이의 간격들이 동일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전체가 뭐 따로 어떤 그룹을 짓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겠죠. 근데 이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가깝고 멀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뭉치거나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그룹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선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얘를 행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간과 행간은 간격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야 가독성이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간, 행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간 같은 경우는 기준을 드린다면 마이너스 25 정도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행간은 아까 폰트 크기 한 2배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배라는 게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디자인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는데 기준을 두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경 쓸 부분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장평인데요. 사실 장평은 제가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100% 쓰라고 하거든요. 다만 클라이언트나 디자인 회사에 따라서 자간을 뭐 95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상태로 그냥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폰트 만드는 회사가 가장 비율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고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장평은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컬러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블랙 쓰라면 이렇게 쓰죠. 자, 근데 블랙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만큼 올려서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보통은 3분의 1이죠. 3분의 1 정도 위치 또는 4분의 1 위치 정도, 거기서 그레이 컬러를 쓰시면은 좀 무난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쓰느냐? 여러분들 방에 불 다 끄고 핸드폰 밝기 최대로 해서 폰 본 적 있나요? 아마 눈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보기는 아마 불편하실 거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가, 배경과 글자의 어떤 대비가 굉장히 크게 되면 눈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글을 끝까지 읽어 나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줄여준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약할수록 아무래도 눈은 편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려버리면 희미하게 보이겠죠. 글자가 선명해지지 않고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려 놓으셔야 되는데 그 정도가 한 요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면은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딱히 뭐 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용자가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레이를 썼기 때문에 얘가 회색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지워놓고 봤을 때 얘는 그냥 블랙으로 인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획이
2픽셀 이상 쓰지를 않아요. 보통 1, 2픽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빠지게 되면 선이 얇은 느낌이 들지 이게 다른 색깔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인을 만들 때도 1픽셀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블랙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가장 얇은 선인데 생각보다 얇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그냥 한번 빼볼게요. 투명도로. 어때요? 얘보다 얘가 좀 얇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얘가 그레이라고 생각은 잘 안 할 거예요. 그냥 얇은 선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글 정리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확대 축소가 되지 않은 100%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작업 시에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인하실 때는 컨트롤 1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돋보기 더블 클릭하셔서 100% 상태로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이 상태 그대로 웹사이트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크기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놓고 작업하면 실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내가 본 것보다 좀 커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크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타이포 폰트 선택과 두께, 크기, 행간, 자간, 장평, 컬러, 안티알리아스 여기까지 한번 만져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스타일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끝줄 길이에 대한 정리인데요. 사실 애매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양끝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 양끝을 맞춰야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글은 그냥 쭉 연결된 상태로 둡니다. 그 다음에 양끝을 맞추는 정리를 하겠죠. 여기 보시면 요거 맨 마지막 거는 왼쪽에 길이가 짧을 때 오른쪽을 비워 놓도록 왼쪽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아니에요.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얘가 양끝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이의 간격들이 굉장히 벌어져 버립니다. 이거 정말 꿀팁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자간이나 이런 걸 조절해 가면서 끝을 다 맞추십니다. 그건 진짜 불편하거든요. 글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일이 어떻게 다 조절합니까?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을 하다가 사실 제가 편하려고 찾아본 방법이에요. 어디서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느끼게 된 이유는 이게 왜 근데 간격이 안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포토샵은 한글을 중간을 끊어서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한 단어끼리만 뭉쳐있도록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길이가 긴 경우에는 같이 다 내려가 버려요. 아니면 위로 다 올라가 버리거나. 그래서 그러면 단어를 두 단어처럼 보이도록 끊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넣어서 끊어버리면은 앞부분이 올라가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최대일 겁니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스페이스바를 넣어봅니다. 안 올라가죠? 그럼 위에는 꽉 찼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조금 비어 있으니까 제가 한 E자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안 올라가죠? 앞에서 스페이스바 넣어 올라가죠? 그럼 꽉 찬 거예요. 이것도 안 올라가고 올라가죠. 위에도 이제 꽉 찼고요. 제시 올라가죠. 하 안 올라가죠. 여기 C가 맞는 거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양끝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어가 끊어지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같이 체계를 떨어지면 불편한 게 아니냐. 자, 여러분들 양끝을 정렬을 한다는 것부터가 얘는 포기를 한 겁니다. 어차피 못 맞춰요. 단어의 길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정한 간격 유지하면서 양끝 정렬까지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어는 안 끊되 자간을 조절해서 뭔가를 맞춰 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간 조절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게 불편하더라도 이게 더 편해요. 아까 간격
문제 생기는 것보다 얘가 더 가독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이런 조절이 돼요. 근데 이게 영어권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글 쓰실 때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어를 내리기 때문에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인지되게 하자.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넣어서 올려주는 방식, 이렇게 쓰시면은 양끝 정렬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정렬도 됐고, 거의 본문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글줄 길이가 길수록 행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쓰시고요. 짧을수록 행간을 조금 붙여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글줄이 길게 되면 우리가 시선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꽤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행간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간을 좀 여유있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글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려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독성에 관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독성이 좋은 본문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좀 보기가 괜찮은가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행간을 조금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자간을 조금 조절해서 여기서 이제 응용하셔서 사용하시면은 아마 본문 정리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모든 거는 기준이에요. 그냥 기준점을 알려드린 거고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분명 말도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게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영상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